늦은 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은 하루의 여운을 떨쳐내지 못한 여행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대한항공 카운터 옆 소규모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세 사람의 일정표가 빳빳한 종이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간단한 보라색 기내용 가방만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카메라와 손세정제, 여분의 마스크가 담긴 작은 배낭을 어깨에 걸쳤다. 전세 좌석이 가득한 단체 항공편 대신 두 사람은 가이드 한 명과만 동행하는 단출한 구성을 택함으로써 장거리 패키지 특유의 군중 피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곧장 탑승동으로 이동하는 동안 공항 통로에 퍼지는 은은한 조명과 새벽 특유의 저음이 서로 섞여 긴 여정의 전주곡이 되었다. 자정이 조금 지나 KE985편이 활주로 끝을 박차고 어두운 구름 위로 떠올랐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 불빛은 멀어지면서 마치 혹겹 비단처럼 겹겹이 접히고 곧 검은 수면처럼 고요한 동중국해 너머로 사라졌다. 기내등이 약하게 줄어들자 시어머니는 담요를 반쯤 덮고 휴대용 안대를 꺼내었다. 며느리는 오랜만에 펼친 기내 잡지에서 천문산의 가파른 계단 사진을 확인하며 다음 날의 고도를 상상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가이드는 여권과 E- 티켓, PCR 음성 확인서, 사본이 담긴 클리어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전면 스크린에 뜬 비행 경로를 기시감처럼 바라보았다. 창가 사이로 흘러든 새벽빛이 항공기 날개 끝을 물들릴 즈음, 기장은 장각의 허화국제공항 HJJ 인근 기상 정보를 알렸다. 착륙과 동시에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후덥지근한 습기와 솔잎향이 혼재한 공기가 객실 내부로 밀려들었다. 이른 아침에도 공항은 비교적 한산했고 현지 방역 요원들이 차분히 체온을 측정하고 QR 검역 코드를 스캔했다. 숙소는 우중충한 황토빛 바위산 사이에 자리한 우링 위한 거리 끝자락의 소형 부티크 호텔이었다. 로비 한쪽 벽면은 야생 원숭이를 형상화한 목판화로 장식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체크인 카드를 작성하며 낯선 필체를 흥미롭게 살폈다. 잠시 짐을 내려놓은 뒤 세 사람은 해발 1000m가 훌쩍 넘는 원각의 코스로 향했다. 호텔 전면 유리문을 나서자마자 폭이 좁은 포석길이 이어졌고 버스가 산허리를 타고 돌자 가파른 절벽이 곧장 시야를 막았다. 원각의 전망 플랫폼에 올라서면 수직으로 치솟은 석침들이 협곡 곳곳에서 솟아있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할렐루야 산이라 불리는 바위 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큼지막한 바위에 얹힌 작은 봉우리는 흡사 공중에 떠있는 섬처럼 보였고 바위 사이로 흩뿌려진 적송잎이 상록의 물결을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난간 너머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며 손등으로 땀을 훔쳤다. 며느리는 무릎을 굽혀 카메라 셔터를 길게 눌렀다. 원각의 순환 보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발밑 전리가 거미줄 모양으로 얽혀 있었고 그 틈새마다 이름 모를 야생화가 움을 틔우고 있었다. 점심 식사는 전망대 아래 소형 휴게소에서 마련된 산채 정식이었다. 중국식 간장에 절인 죽순, 고추기름을 살짝 두른 고사리, 그리고 두툼하게 썬 두부가 나무 쟁반 위에 한꺼번에 올랐다. 나무 젓가락이 살짝 미끄러웠지만 산속에서 길어온 물을 끓여낸 따뜻한 차가 속을 부드럽게 데웠다. 가이드는 식사 중에도 다음 동선 점검표를 펼쳐 보이며 백룡 엘리베이터 운행 시간과 입장 인원을 다시 확인했다. 이튿날 아침 백룡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이미 모자와 양산으로 무장한 인파가 길게 줄지었다. 그러나 가이드가 미리 확보한 패스트트랙 티켓 덕분에 세 사람은 긴 대기 없이 투명한 엘리베이터 칸에 탑승할 수 있었다. 갇힌 공간이 아찔할 만큼 빠르게 상승하자 엘리베이터 벽면 너머로 뾰족한 봉우리들이 시시각각 눈높이를 달리했다. 고도가 326m에 이르자 화강한 벽이 갑자기 사라지고 원각의 정상부에 평탄한 지대가 펼쳐졌다. 시어머니는 잠깐 귓가를 막으며 고도를 적응했다. 며느리는 스마트워치 고도계가 1070m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록을 저장했다. 오후에는 미로처럼 얽힌 황석채 잔도를 걸었다. 한 발만 삐끗해도 수십 미터 아래로 곤두박질 칠 듯한 외길이었지만 길 모서리를 덮은 조릿대가 관충제 역할을 했다. 능선 위로 한 줄기 빗줄기가 꽂히자 바위 표면이 금빛으로 흔들렸고 낙엽송 사이를 스치는 바람이 허벅지께를 간지렸다. 그 정적 사이로 관광객들의 숨소리와 스마트폰 셔터음이 섞여 공간감을 만들었다. 가장 가파른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가이드는 휴대용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국화차를 따라 주었고
시어머니는 한 모금 넘긴 뒤 산 아래로 내려앉은 작은 구름덩어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녁은 우링 위안 거리 바깥쪽 골목에 있는 훈한 가정식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흑식초와 말린 고추를 넣어 볶은 육사, 사천산초를 더한 두부 요리, 그리고 벼룩잔 새우를 통째로 튀긴 소금구이가 긴 식탁을 채웠다. 며느리는 지역 특산 증류주 백주를 작은 잔에 덜어 향만 맡고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는 가이드에게 칭다오산 관광객 수 제한 정책에 대해 물었고, 가이드는 QR 통행증 관리 방식을 설명해 주었다. 말은 길지 않았으나 여행의 결이 점점 견고해지는 순간이었다. 넷째 날은 장각의 시내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천문산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향하는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7,455m에 달하는 케이블카는 출발과 동시에 높은 전류음과 함께 느릿하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다. 차창 밑으로 99굽이 도로가 흰 리본처럼 감겨 있었고, 봉우리 너머 비탈진 계곡 사이로 안개가 출렁였다. 정상부에 도착하면 1999개의 계단이 절벽 사이를 파고들다시피 새겨진 천문동 2세로로 열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난간을 이따금 붙잡으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며느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단 숫자를 세어 페이스를 맞췄다. 정상부 유리잔도는 투명 강화유리로 만들어져 발밑 깊은 낭떠러지가 그대로 보였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지만 잔도가 굽어지는 곡률 때문인지 발밑 공간이 더욱 넓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등 뒤에 매달린 가벼운 바람 소음 사이로 이따금 들리는 야생조의 울음소리를 분간했다. 정상의 스카이워크 끝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높이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가 정확히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저녁 무렵에는 천문산 기슭 야외 공연장으로 이동해 천문호선 쇼를 관람했다. 무대 배경이 실제 산비탈과 협곡을 그대로 활용한 데다 천여 명의 출연진이 다양한 조명과 레이저 효과 속에서 설화를 재현해냈다.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조명막 사이로 여우 정령과 나무꾼의 신화가 전개될 때 관객석을 둘러싼 계곡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명판이 되어 저주파 진동을 전달했다. 공연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오랜 시간 두 손을 모은 채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천문산 능선 뒤편으로 저물어가는 붉은 달을 짧게 담아냈다. 마지막 날 새벽, 우링 위안의 안개는 마치 낮은 연기처럼 골목길을 맴돌았다. 호텔 조식은 따뜻한 좁쌀죽과 계란찜, 절인 파채가 전부였지만 장거리 이동 전에 속을 달래기에는 충분했다. 가이드는 이른 체크아웃을 마치고 차량을 공항 쪽으로 돌렸다. 차창에는 무성한 대나무와 붉은 진달래가 연이어 스쳐갔다. 오전 10시 허화국제공항 출국장은 한산했고, 세 사람은 기념품 대신 작은 산수와 엽서를 구매해 탑승 게이트 앞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며느리는 비어있는 뒷면에 여행 날짜와 불꽃을 지키는 숨결, 또 하나의 장이라는 짧은 문장을 적어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엽서를 가만히 받자마자 지갑 깊숙이 접어넣었다. 귀국편 기내에서 내려다본 장각의 일대는 연두빛 능선과 석회암 봉우리가 직조한 거대한 양탄자 같았다. 며느리는 몇 장 남은 SD카드 용량을 확인하며 창밖 풍경을 촬영했고, 시어머니는 지나온 나흘간의 여정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이드는 행선지 기록서 마지막 페이지에 귀국 항공편 정보를 확인하고 서명을 남겼다. 불과 세 사람뿐이었지만 가이드북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밀도의 여행이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하자 석양 무렵 도시의 불빛이 다시 아래로 펼쳐졌다. 각각의 빛점들은 마치 원각의 봉우리들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리며 반짝였다. 활주로에 기체가 닿는 순간 노트 속 한 번의 불꽃이라는 문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부엌에서 솟아오르는 국물의 김처럼 이 여행 역시 그들의 하루와 다음 세대를 은근히 데우는 숨결로 남을 것이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한 직후 객실 안의 조명이 점차 밝아졌다. 창밖에는 늦은 오후의 빛이 활주로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공항 안내방송의 음성은 낮고 일정한 억양으로 귀에 맴돌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입국장으로 향했다. 수화물 벨트 위에서 회전하는 가방들 사이로 시어머니의 보라색 트렁크가 모습을 드러냈고,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어 바퀴를 굴렸다. 지난 5일간 함께 누적된 체력적 피로는 발걸음을 느리게 만들었지만 그 느림은 어느새 익숙하고 안정된 리듬이 되어 있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뒤 공항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한편에 앉은 두 사람은 짧은 정적 속에 잠시 숨을 고르며 따뜻한 음료를 마셨다. 투명한 컵에 담긴 진한 홍차의 향이 천천히 퍼지면서 그들의 몸속에도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여행 중 며느리가 찍은 사진 몇 장을 휴대폰으로 넘겨보다 천문산 유리잔도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추었다. 그 사진에는 산 능선 위에 선 며느리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고 손에 들린 작은 수첩 위로는 투명한 아침빛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여행 내내 자신이 썼던 노트를 떠올렸다. 노트 속에는 고도의 변화, 바람의 방향, 음식의 풍미, 걸음의 속도, 시어머니의 표정 변화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기록은 단순한 여행 일정이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재는 감각이었고 관계의 층위를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정신의 기호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있는 시간의 단면을 포착한 다짐의 흔적이었다. 버스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탑승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점차 도시의 전경을 회복해가고 있었고 여름으로 기우는 하늘빛은 긴 여행의 후반을 조용히 암시하고 있었다. 버스 좌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창가 쪽으로 고개를 기울인 채 눈을 감았고 며느리는 조용히 작은 이어폰을 꺼내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익숙한 현악기의 선율이 귓가를 감싸며 여행 중 들렸던 바람소리, 계단 위의 발자국, 공연장에서 울리던 곡소리와 겹쳐지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한 후 며느리는 여행 가방을 열어 기념품과 함께 가져온 엽서, 가이드가 나누어준 문화해설 팸플릿, 그리고 호텔 메모지에 적힌 시어머니의 필체를 하나씩 꺼내 정리했다. 책상 위에는 여행 내내 들고 다닌 노트가 놓여 있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아직 글자가 적히지 않은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한 채 펜을 들고 앉아 있었고 마침내 그 여백 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다. 우리는 풍경 속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걸었다. 그 문장을 덧붙인 뒤 그는 노트를 덮어 책장 한편에 정갈히 꽂았다. 문득 거실 한편에서 들려오는 찻잔 부딪히는 소리에 멈칫한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조용히 불을 지핀 가스레인지 위에서 미역국이 끓고 있었다. 김이 맺힌 냄비 뚜껑 사이로 익숙한 향이 새어나오자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도마 옆에 나란히 섰다. 주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무채 썰기의 리듬이 일정하게 반복되었다. 이제 더 이상 손끝이 떨리지 않았고 어느 지점부터인가 며느리의 요리법에는 시어머니의 습관과 몸짓이 은근히 스며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선 부엌은 장가게에서의 협곡처럼 조용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고 조리도구가 맞부딪히는 미세한 소리조차 관계의 흐름처럼 유연했다. 밖은 이미 해가 저물어 붉은 기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단순한 나물 몇 가지와 된장국이 올랐지만 그 음식 위에는 지난 여행의 여운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술 뜨고 난 뒤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천천히 밥을 씹으며 그 눈빛의 의미를 되새겼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마음들이 그날 식사의 온도와 향 속에 조용히 배어 있었다. 여행은 끝났지만 며느리는 알았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장가계의 협곡처럼 깊고 높았던 낯선 관계가 어느새 천천히 연결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앞으로의 삶에서 매일 이어질 식사와 대화, 침묵과 나눔의 순간들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 그들은 함께 산을 올랐고 이제 함께 삶을 내려가는 길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계절의 향기와 국물의 온기, 그리고 세대가 공유한 시간이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가을 첫 비가 들뜬 먼지를 누겨내고 나서야 여행 가방 속 깊이 묻혀있던 장가계의 기념품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았다. 며느리는 서늘한 공기가 머무는 거실 바닥에 앉아 현지에서 구입한 석판 자석과 돌로 새긴 여우 조각을 천천히 포장지에서 꺼냈다. 장가계의 비경을 새겨넣은 작은 목조판에는 원각의 봉우리의 윤곽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백룡 엘리베이터의 실루엣이 그 위에 얹혀 은은한 광택을 띄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돌결 사이로 엷은 안개가 협곡을 감싸던 그 새벽의 온도가 다시 스며드는 듯했다. 기념품을 선반에 놓은 뒤 며느리는 여행 동안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을 정리하기로 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겹겹이 쌓여있던 봉우리가 파노라마처럼 이어졌고 천문산 유리잔도를 밟던 투명한 두려움마저 이미지 속에 고정되어 있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솟구친 석봉과 그 아래 흐르는 초록색 계곡이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며느리는 셔터음이 멈춘 직후의 정적을 떠올렸다. 그 정적은 새삼스럽게 생생했고 사진 속 여백이 빛과 그림자로 물드는 지점마다 여행의 어느 순간이 포개어졌다. 사진 정리를 마치자 새벽부터 긴 축축한 비가 길가의 은행잎을 여과 없이 적셨다. 시어머니는 오래된 비옷을 걸치고 텃밭의 줄기를 살피고 있었고 며느리는 현관 앞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텃밭 두둑 위에는 여행 전날 심어둔 어린 쑥갓 모종이 자리를 잡았고 긴 장마 이후 드문드문 돋아난 흙먼지의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시어머니는 배수구 사이 좁은 틈에 고여있던 빗물을 손등으로 살짝 흩뜨리며 잎사귀에 깃든 작은 벌레를 털어냈다. 그 잔잔한 동작들 사이로 장각의 케이블카에서 손으로 난간을 지탱하던 숨결이 불현듯 교차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며느리는 부엌의 작은 스피커에 클래식 소나타를 틀고 정선된 감자와 양파, 두툼한 소고기 한 조각을 꺼냈다. 두 사람은 여행 중에 맛본 훈한 가정식 삽겹볶음을 변주하여 가을비 속에 어울리는 맑은 장국을 끓여보기로 미리 합의해 두었었다. 냄비 바닥에 참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자 고소한 향이 즉시 번졌고 파채가 볶아질 때마다 노릇한 빛이 기름 표면을 덮었다. 시어머니는 미리 삶아둔 물을 작게 썰어 국물에 넣었고 며느리는 숟가락 끝으로 거품을 걷어내며 끓어오르는 리듬을 조정했다. 불꽃이 은은하게 최소화된 상태에서 국물이 점차 투명해지며 재료들 사이에 은빛 윤택이 돌았다. 부엌 천장 가까이에 머무르는 수증기에는 지난 여행길에서 보았던 안갯결이 포갠 듯 연한 농도가 스며들었다. 식탁이 차려졌을 때 빗소리는 창을 두드리는 대신 땅 위로 흡수되듯 낮아지고 있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떠올려 입안에 머금는 순간 며느리는 장각의 산기슭 휴게소에서 마셨던 따뜻한 국화차의 부드러운 온도를 떠올렸고 시어머니는 백룡 엘리베이터 정상에서 마주했던 밝고 강렬한 산빛을 떠올렸다. 서로 다른 기억이 동일한 국물 위에서 교차하면서 둘은 저마다의 회상을 한 입 한 입 천천히 삼켜나갔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이른 아침 햇살이 책장 위에 놓인 노트들을 천천히 밝혀냈다. 며느리는 여행기를 정식으로 작성하기 위해 새 공책을 꺼냈고 첫 장에 날짜를 적은 뒤 이전 노트에서 옮겨온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우리는 풍경 속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이 문장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길은 늘 새로 생기지만 겹겹이 지난 길들의 그림자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서 원각의 봉우리의 이름과 높이를 정리하고 천문산 유리잔도의 길이와 케이블카 각도를 도표처럼 기록했다. 수치를 적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각 숫자에 담긴 숨결과 소리를 떠올렸다. 326m, 99굽이, 1999계단이 숫자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들의 호흡과 발걸음을 놓아준 작은 단위임을 떠올리며 비로소 장문이 여행기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오후가 되자 해가 다시 구름 사이로 숨어들었고 시어머니는 거실 창가에 놓인 소형 수선화를 손질했다. 여행 전날 장각의 기념품점에서 산 조그만 도자기 화분이었다. 화분에 담긴 붉은 토양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본 뒤 그는 옅은 미소를 띠며 물조르로 흙을 적셨다. 물줄기가 점진적으로 스미면서 토양 표면이 어두워졌고 한동안 그대로 두었던 작은 구근에서 초록색 싹이 아주 약하게 꿈틀거렸다. 며느리는 그 기척을 놓치지 않고 노트 한 귀퉁이에 적었다. 씨앗이 아니라 정지에 가까운 침묵으로부터 시작되는 숨결. 저녁 무렵 창밖의 하늘이 푸르스름한 회색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어갈 때쯤 두 사람은 거실벽 한편에 비어있던 공간에 여행 사진 한 장을 걸기로 결정했다. 며느리는 USB에 담아둔 사진을 인화소에 맡겨 천문산 스카이워크를 걷던 순간을 고른 부드러운 인화지로 찾아왔다. 사진 속 투명 유리바닥 아래 끝없는 낭떠러지가 비쳤고 그 위에 서 있는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검은 테두리로 깔끔하게 액자 처리된 사진이 벽에 고정되는 순간 장가게의 공기가 잔향처럼 실내에 퍼지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조용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며느리는 책상 앞에 앉아 여행기의 첫 문단을 써내려갔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는 부엌에서 탕이 끓어오르던 최초의 기포처럼 미세했으나 확실했다. 글은 산의 경사를 묘사하는 데서 출발해 협곡 사이로 번지는 안개가 목소리 없는 합창처럼 울렸다는 사실을 기술했다.
시어머니는 머리맡 스탠드를 켜고 여행지에서 구매한 작은 여우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살펴보았다. 돌결 사이를 스치는 손끝의 감각이 서늘하고 부드럽게 이어졌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며느리는 노트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여행은 끝나도 지층처럼 켜켜이 쌓인 이야기는 남아 둥근 지구를 밟는 발마다 울림이 된다. 그는 펜뚜껑을 닫고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짙은 냉기가 방 안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그 냉기 속에 잔잔한 온도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것은 장각의 새벽 공기와 부엌에서 솟는 향기의 온기, 그리고 세대를 잇는 숨결이 한데 녹아든 미묘한 체온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아갔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마주하는 매 순간 과거의 협곡과 현재의 부엌,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여정이 조용히 포개어져 있다. 삶의 모든 날은 여전히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로 시작했다. 끓는 물은 곧 잠잠해지지만 그 아래 타오르는 불씨는 작은 숨결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았다. 그렇게 한 세대의 온기가 다음 세대의 아침을 데우는 일은 여행보다 먼 여정이었고, 탄기 속 작은 물결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순환이었다.